자, 시라는 건 무엇이냐면 시라는 것은 시인이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문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라는 걸 왜 쓰냐라는 건데, 시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게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시험을 망쳐서 좀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나 슬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제 비 엄청 온 것처럼 내 마음은 지금 어제 날씨랑 똑같아 라는 식으로 비유를 써가지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게 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낀 감정과 정서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 게 바로 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공부하고 시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감정, 정서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걸 더 나아가서 이런 감정과 정서를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 전달하는지, 비유법을 쓰는지 아니면 수미상관을 쓰는지 아니면 이미지를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난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제는 감정과 정서를 그냥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 감정과 정서랑 비슷한 뭐 태도, 어조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를 공부하면서 시를 감상하시면서 이 시에서 이 시인이 우리한테 어떤 감정과 정서, 태도, 어조를 전달하고 있고 그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표현 방식을 썼는지를 파악하는 게 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래서 그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달하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이 시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의 혹은 시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화는 말하다,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라는 것은 시의 말하는 사람 혹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정한 인물이 바로 시적 화자이고요. 이 시적 화자는 화자 혹은 시적 자아 혹은 서정적 자아라고도 불리고, 이 시적 화자는 시인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 본인이 나타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의자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의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가능한, 그게 바로 시적 화자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시적 화자는 표면적 화자냐 이면적 화자냐로 나눠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 화자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던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작품에서, 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화자인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작품 내부에 있는 게 바로 표면적 화자 혹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라고 합니다. 시적 화자란 것은 시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라는 건데, 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작품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작품 내부에 있는 화자를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표면적 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화자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1인칭 대명사를 찾으시겠죠. 1인칭 대명사 나는, 저는, 우리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1인칭 대명사가 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화자, 표면적 화자라는 거고, 만약에 1인칭 대명사가 없다. 그 경우에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면적 화자 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작품은 화자가 작품 내부에서 등장한다 혹은 작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할 경우에는 1인칭 대명사가 있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1인칭 대명사 나는, 저는, 우리는이 시에 바로 있다면 이 작품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 화자 혹은 작품 내부에 있는 화자구나 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4번에 시적 대상이 있습니다. 시적 대상이란 건 시에서 주된 대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댔죠. 시적 화자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시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은 무엇이다 혹은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에 대해 막 문제가 막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시적 화자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시적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였죠. 시적 화자가 이런 시적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시적 화자와 대상의 심리적 거리는 가깝다라는 거였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심리적 거리가 멀다 했었죠. 이 심리적 거리라는 것은 그 말이었죠.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 거리라는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고민, 감정, 속마음 이런 것들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면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라는 거였고 반면에 자신의 속마음 모든 걸 다 말하기 싫다라는 경우에는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긍정적인 감정 혹은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친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한테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되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고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터놓고 자신의 속마음 다 이야기하면 되게 어렵겠죠? 그것처럼 시에서도 똑같습니다.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시적 사항이 있는데 시적 사항은 말 그대로 화자나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시에 반영된 상황인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시적 상황이 문제에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뭐 상황을 파악하라는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청자입니다. 청자 너무 중요하죠. 청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 사람이 독자,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이 시를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청자가 시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시에서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듣는 게 아니라 시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가 말하는 것을 듣는 청자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자는 시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시에서 듣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여러분 독자가 아닙니다. 이거 꼭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청자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두 가지가 2인칭 대명사 너는, 당신은, 그대는 이런 것들을 찾아라 라는 게 있었고요.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찾아라 라는 게 있었죠. 뭐뭐아, 뭐뭐야, 뭐뭐하, 뭐뭐이시여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이 작품에는 청자가 있다 라는 거였고 만약에 이 작품에 2인칭 대명사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이 없다면 그 작품은 청자가 없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작품의 청자는 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다 했을 때 그 일단 제일 첫 번째 청자가 있는지부터 찾으셔야 되고요. 그 청자가 진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청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넘어가셔서 시적화자의 정서입니다. 네, 정서 이건 너무 중요하죠. 정서, 감정인데 감정, 정서가 왜 중요하죠? 시에서? 왜 중요해? 시에서? 시라는 게 앞에 뭘 전달하는 거였어?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달하는 이 감정과 정서 당연히 파악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과 정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정서 파악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이 정서에는 크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 정서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부정적 정서는 좋지 않다, 나쁘다 생각하는 건데 긍정적 정서에는 기쁨, 사랑, 소망, 기대, 동경, 극복, 여유, 자족감, 충만감, 친근감, 감흥, 깨달음, 경외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생소한 것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족감이란 것은 자가 스스로 자자였고 조금 만족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자족감이란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에게 만족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감정이겠죠. 그 다음에 친근감, 감흥이란 건데 감흥은 뭐냐면 이거 흥을 느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예시를 들어준 게 콧노래였죠. 왜냐면 여러분 기분 좋으면 휘파람이나 콧노래 이렇게 콧노래 부르니까 그렇게 콧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흥을 느끼는 건데 얘는 긍정적 정서의 감흥이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외감이라는 감정 엄청나게 중요하다 했었거든요. 경외감이 무슨 감정이죠? 존경, 두려움. 그렇지.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였죠.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존재한테 이 경외감을 느껴? 그렇지. 초월적인 존재. 신한테 이런 초월적인 존재한테 경외감을 느낀댔죠. 근데 이 경외감이 두려움이 있는데도 왜 긍정적 정서냐면 메인이 존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이 메인이고 거기에 추가로 두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경외감이 긍정적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신이라는 존재는 전지전능. 전지전능이란 게 모든 걸 알고 있다. 모든 걸. 그 다음에 모든 걸 행할 수 있다. 전지전능이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존재한테 우리는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라는 존경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야?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저 존재가 나한테 벌을 줄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 한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나한테 벌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식의 두려움까지 있는 게 바로 경외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외감은 존경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인은 존경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인 신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은근 경외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학작품 문제에서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낀다 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오답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답은 아닌데 경외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나 문제에서 경외감을 느낀다 해서 경외감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답으로 체크하지 마시고요. 이건 웬만하면 좀 느끼기 힘들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경외감이란 감정은. 여러분 살면서 경외감이란 감정 든 적 있어? 살면서 저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마상 큰형님. 그 마상 큰형님이 진짜 저도 덩치가 이러잖아요. 그 형 옆에 있으면 내가 되게 왜소해졌어. 그러니까 만약 석현이 뭐라는 게 아닌데 석현이가 내 옆에 있으면 석현이 더 왜소해 보이잖아.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그 형 옆에 있으면 되게 말라버렸어. 그래서 그 형님이 마산에서 씨름하는 형이었는데 생긴 건 진짜 강호동이거든요. 근데 롤모델은 나동석이야. 근데 맨날 깝쳤단 말이야. 형님 무슨 나동석입니까? 형님은 그냥 강호동이지 했는데 그 형이 우리 송이 하더니 나 이렇게 들더니 던졌어. 그때 제 인생 살면서 5살 이후로 처음 난 것 같아. 5살 이후로 흉 날아서 침대에 탕탕탕 했는데 그때 아픈 감정보단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 근데 와, 나를 들다니 하면서 존경도 든데 이 형은 나를 진짜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감정 들었던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경외감이 힘들어요.
그럼 잘 살지 모르겠네. 저번에 결혼한다고 연락 왔었는데. 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부정적 성은 뭐 되게 쉽습니다. 슬픔, 미움, 쓸쓸함, 뭐 아쉬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정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시적 화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네, 태도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적 화자의 태도는 보통 시적 화자의 정서, 감정과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태도가 변했던 것은 정서가 변했단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학쌤이 있고 제가 이제 국어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쌤은 되게 좋아해요. 수학쌤은 되게 좋아해서 수학쌤한테는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막 되게 좋은 태도로 수업을 듣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진짜 너무 싫어해. 그럼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 와서도 수업을 되게 안 듣고 되게 제 말도 안 듣겠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여러분들 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태도라는 것은 정서와 관련이 크고요. 태도의 변화는 정서의 변화와 같은 말이고 이 뒤에 넘어가면 어조, 말투도 나오거든요. 이 어조의 변화 역시 정서의 변화, 태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예찬적 태도가 있습니다. 예찬적 태도는 것은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예찬적 태도는 꼭 조심하시는 게 이런 거였죠.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라 했었죠.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찬적 태도는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들었죠.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이후로 기말고사 때 백백백을 계속 맞아요. 백백백백백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국어가 딱 100점이 나왔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수험생이 끝나고 저랑 성인 돼가지고 같이 점심 먹거나 밥을 먹는데 내가 그런 거야. 얘들아, 너네 나 덕분에 국어 계속 100점 맞았지. 그쵸? 그럼 너네 나 예찬해 혹은 찬양해 안 해? 당연히 찬양하겠죠. 왜냐면 쌤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다 100점을 맞았고 1등급 맞았고 제가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요. 그래? 그럼 너네 나 예찬한 거 맞지? 네, 예찬하죠. 그래, 얘들아, 사실 지구는 평평해 라고 얘기해봐. 그럼 너네들 이 말을 믿겠어? 내가 계속 우기는 거야. 얘들아, 진짜 지구는 평평하다니까? 너네 내 말 믿고 너네 내 말을 대로 따라서 국어 계속 100점 100 맞고 1등을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구는 평평해 라고 근데 제 이 말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로 믿진 않겠죠. 그것처럼 예찬한다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의지적 태도가 있는데 의지적 태도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면 다 의지적 태도를 했었죠. 의지적 태도는 되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간단해요. 조금이라도 어떤 액션, 행동이 있으면 다 의지적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어떤 걸 예시를 드냐면 고전문학 작품에서 가실이랑 서경돌복이 있어요. 둘 다 무슨 작품이냐면 둘 다 이별과 관련된 시거든요. 근데 가실이는 의지적 태도가 아니고요. 서경돌복은 의지적 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실이 작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 이미 날 떠난다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대신 이미 가신 만큼 다시 돌아와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실이에서는 화자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이미 가신 것처럼 다시 돌아와 달라는 식으로 소망만 얘기하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거든요. 근데 서경돌복은 어떤 내용이냐면 화자가 님이 만약에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님을 따르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경돌복에서는 화자가 님을 따라가겠다, 쫓아가겠다는 행동,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서경돌복에서는 의지적 태도고 가실이는 의지적 태도가 아닌 겁니다. 둘 다 이별과 관련된 시인데 한 작품에서는 액션, 행동이 없기 때문에 의지적 태도가 아니고요. 서경돌복에서는 따르겠다, 쫓아가겠다 라는 식으로 행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지적 태도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대문학 작품 보시면서 이 시인은 무조건 볼 텐데 대표적인 의지적 태도 작품이 누구냐면 이육사 시인입니다. 이육사 시인은 대표적으로 의지적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육사 작품을 볼 때 이 작품에는 무조건 의지적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문학, 여러분들 시험 범위든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있는 이육사 작품에서는 무조건 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봤는데 이육사 작품이에요. 가작품이. 근데 가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적절한 걸 찾으래. 근데 4번 선지에 이 작품의 화자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조건 정답입니다. 걔는. 그래서 이육사 시인은 무조건 의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의 낙관적 태도는 무엇이든지 밝고 희망적으로 보는 것을 태도를 낙관적 태도, 그러니까 이건 되게 미래는 아름다울 거야 생각하는 거고, 이 낙관적 태도와 반대되는 게 바로 비관적인 태도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5번의 달관적 태도입니다. 달관적 태도는 초월한 자세를 보이는 건데 쉽게 말해서 해탈 생각하시면 되고요. 16번에 동경의 태도라는 것은 그리워하면서 그것만을 생각하는 건데 얘는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연세대든 고려대든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려대생을 되게 동경해. 근데 그 동경하는 이유가 뭐겠어? 여러분들이 고려대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되고 싶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려대생을 동경하겠죠. 그것처럼 동경의 태도란 것은 소망과 관련이 있다는 거. 17번에 조화와 합일축의 태도인데 이거는 하나가 되는 어울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얘는 당연히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그 대상을 좋은 감정, 긍정적 정서로 갖고 있어야만 그 대상과 합일추고 어울리는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 18번에 자연 친화적 태도란 것은 자연 좋아하는 거. 19번에 탈속적 태도란 것은 속세를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부, 명예, 이익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는 건데 이건 쉽게 생각해서 탈이 탈출. 속은 속세. 그러니까 속세는 보통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속세를 탈출한 태도, 세상을 탈출한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0번에 회의적 태도라는 건 뭐냐면 회가 풋다 라고 하거든요. 의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는 태도, 그래서 의심하는 태도를 회의적 태도로 하고요. 21번에 비판적 태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22번에 냉소적 태도는 비웃는 태도. 23번에 자조적인 태도는 이 자가 스스로 잡니다. 조는 비웃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 비웃는 태도를 자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체면적 태도라는 것은 포기하는 거고요. 25번에 비관적 태도는 낙관적 태도와 반대되는 미래는 다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26번에 도피적 태도는 도망치는 거. 27번에 관조적 태도는 대상을 관찰하와 비춰보는 건데 마치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일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의 성찰적 태도는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기 때문에 반성적 태도가 유사하고요. 성찰적 태도하면 대표적인 시인이 누구냐면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대표적으로 성찰과 반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윤동주 작품을 보게 되면 이 작품은 무조건 성찰과 반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다음에 29번에 회고적 태도인데 회고적 태도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본다는, 지나간 일은 과거죠. 과거를 생각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상적 태도와 유사합니다. 근데 이게 은근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저기 다른 데에서
다른 데에서 이 회고적 태도를 틀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 어떤 현대시 작품이 그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화자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화자가 회고적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는 회고적 태도를 보이겠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딱 봤는데 이 작품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현재에 회고적 태도가 나와 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틀릴 거겠죠. 왜냐하면 회고적 태도라는 것 자체가 과거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의 수능적 태도인데, 수능적 태도는 적응하여 익숙해지거나 따르는 태도인데, 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둘 다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부정적 정서와 관련 있는 건 뭐냐면 억압과 차별에 순응하는 게 바로 부정적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일제강점기의 차별, 일제강점기의 억압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 받아들일래 뭐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식으로 순응한다면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는 거고, 반면에 운명의 순응에서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것은 긍정적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명의 순응에서 긍정적 정서를 보여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백석이에요. 백석의 남시주 유동 박시봉방이랑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두 작품이 있는데, 그 두 작품에서는 백석이 초반에 뭔 얘기하냐면 되게 힘들다 얘기해요.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나서 이 추운 지역에 나 혼자 있으니까 되게 힘들다. 그리고 나 엄청 쓸쓸해. 나 되게 외로워.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백석이 뭐라 하냐면 그러나 혹은 그런데 하면서 갑자기 전환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하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순응하고 따르면서 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것을 이겨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백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 것들 다 운명이야. 그래서 운명을 순응해서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거라면 다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순응해서 부정이다, 긍정이다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1번 시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시 전체에 풍겨 나오는 느낌인데, 이 분위기란 것은 정서, 태도, 어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10시부터 수업인데 여러분들 지각을 했어. 지각을 해서 10시 반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학원문 열고 여기 딱 문 열렸는데 내가 안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야. 야, 이 새끼들아, 이걸 왜 하냐! 막 소리 지르고 있어. 막 똥망치고 막 두드리고 있어. 근데 너네가 슬쩍 문을 열었는데 애들 다 고개를 깔고 이러고 있어. 그럼 너네 어떻게 하겠어? 활기차게 춤추면서 들어올 수 있겠어? 되게 너네도 뭐야? 뭔 일 있어? 그래서 슬그머니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제 눈치를 보겠죠. 하고 나서 옆에 한테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되게 눈치를 보겠죠. 그것처럼 분위기란 것은 그 사람의 정서, 태도, 어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위기 역시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32번에 환상적 분위기는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얘는 동화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 동화 예를 들면 뭐야? 백설공주랑 신데렐라 다 현실에 없죠. 특히 백설공주에 나오는 난쟁이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난쟁이랑 왕자가 나타나서 공주를 살리는 이런 것도 다 말이 안 되고, 신데렐라에 나와가지고 호박마차나 이런 다 소원 들어준 것들 다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건데,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 작품은 환상적인 분위기 혹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좀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으면 환상적인 분위기,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니다. 속다!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33번
향토적 분위기인데 향토적 분위기란 것은 고향이나 시골의 정치가 담긴 분위기고요. 향토적 분위기는 다른 말로 토속적인 분위기라고도 하고 얘는 고향 혹은 고향에 대한 모습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원도 같은 고향의 지명 아니면 사투리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향토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나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것도 관련이 있었죠. 농사와 관련된 거. 그래서 농기구나 뭐 아니면 밭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시어가 등장해도 향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했죠. 향토적인 분위기는 고향, 시골의 느낌인데 토속적인 분위기고 고향과 고향의 지명, 사투리, 농사와 관련된 시어가 있으면 느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4번에 목가적 분위기란 건데 이 목가적 분위기란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목가가 뭐냐면 목가는 가축을 키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이란 건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을 목가적 분위기라는데 보통 이런 가축, 소, 돼지, 닭을 키우는 것은 도시보다는 시골, 농촌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가적 분위기라는 것은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혹은 전원적인 분위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 향토적 분위기, 토속적 분위기, 목가적 분위기, 전원적 분위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란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의 애상적 분위기는 뭐냐면 애상이란 게 상처에 좀 슬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는 슬퍼하거나 가슴 아픈 느낌을 주는 거고 보통 이렇게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애상적 분위기는 그리움의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고한 분위기는 높은 이상을 향해 의지를 보여주거나 고상한 느낌을 주는 건데 얘는 도덕적인 존경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존경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희생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품에 희생과 관련이 내용이 있으면 좀 숭고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다음 37번에 경건한 분위기라는 것은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한 분위기인데 얘는 쉽게 말해서 진지한 분위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건 너무 쉽죠? 38번, 39번인데 정적인 분위기 할 때 이 정이란 것은 정지 이고요. 동적인 분위기할 때 동은 움직이다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으면 정적인 분위기, 움직임이 있으면 동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정적인 분위기 할 때는 이거 정이 정지한 건데 움직임이 없는 정지된 정적인 분위기를 주는 거고요. 움직임이 있으면 동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동적인 분위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좀 기억나? 우리 했던 거? 새록새록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 자, 그 다음에 40번에 시적화제 어조 말투입니다. 자, 어조 말투인데 이 어조 말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 시적화제 어조 말투는 밑에 써있듯이 태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정서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되게 이쁘게 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되게 틱틱대고 좀 나쁘게 말을 하죠. 그것처럼 어조는 태도, 정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조의 변화란 것은 태도의 변화, 태도의 변화란 것은 정서의 변화라는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시험 문제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어조 파트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좀 정서, 태도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정서와 태도 파악하는 건 좀 쉽기 때문에 이 정서와 태도와 관련이 있는 어조 파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조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41번의 친근한 어조는 당연히 뭐 친한 느낌, 가깝게 여기는 느낌을 주는 거고요. 담담한 어조는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 애상적 어조는 앞에 애상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지 그리움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4번 영탄적 어조 너무 중요하죠. 네, 영탄적 어조 너무 중요합니다.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어조인데 우리는 시를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지 혹은 강하게 나타내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요소들을 보면서 명탄적 어조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 요소들이란 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느낌표, 감탄사, 아니면 감탄형 어미입니다. 만약에 작품의 느낌표 아니면 아, 와, 아아 같은 감탄사 아니면 뭐뭐가, 뭐뭐나, 뭐뭐구나 같은 감탄형 어미가 있을 경우에는 영탄적 어조,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감탄형 어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멋지다를 그냥 멋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멋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뭐구나라는 감탄형 어미를 썼기 때문에 얘는 영탄적 어조를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멋지다, 이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쁘구나, 멋지구나 라는 식으로 뭐뭐구나라는 감탄형 어미를 쓰면 영탄적 어조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5번, 46번의 독백적 어조와 대화적 어조가 있는데 이 독백적 어조는 청자가 없는 거고 대화적 어조란 것은 청자가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알고 있기보다는 제가 독백적 어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독백의 독백체랑 독백의 대화체. 뭔 차이인지 혹시 기억나? 독백의 독백체, 독백의 대화체. 먼저 해야 자, 독백체, 그럼 독백적 어조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독백의 독백체가 있겠고요. 독백의 대화체가 있겠습니다. 독백의 독백체는요, 진짜 청자가 없는 겁니다. 얘는 only 화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 되면서 너, 당신, 그대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 이런 거 전혀 쓰지 않고요. 그냥 화자 혼자서 얘기하는 것을 독백의 독백체라고요. 독백의 대화체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청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화자가 청자와 대화하진 않아요. 독백의 대화체는 청자가 있긴 있어요. 2인칭 대명사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서 청자가 있긴 있지만 실제로 그 청자랑 대화를 나누는 건 없습니다. 이거를 독백의 대화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 대부분이 청자가 있는 게 독백의 대화체입니다. 대부분이 독백의 대화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대화체는 뭐냐면 얘는 청자가 있고요. 실제로 청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체는 청자가 실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서 실제로 청자가 있고요. 이 실제로 이 청자와 대화가 있는 게 진짜 대화체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체의 대표적인 예시 작품이 뭐냐면 송미인곡입니다. 송미인곡은 감녀와 을녀가 실제로 대화를 나눠요. 작품에서. 그러니까 감녀가 먼저 지나가다가 저 여인이 어디서 많이 본 듯도 한데 왜 저기서 울고 있지? 라고 감녀가 먼저 얘기하니까 을녀가
을려 모르구나. 야 잠깐 너 일로 와봐. 너 내 하소연 좀 들어줘 하면서 을려가 막 하소연을 엄청 해요. 야 나 되게 슬프고 나 이민랑 헤어져서 너무 슬프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이려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나빴어. 하니까 감녀가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고 또 을려가 막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하더니 을려가 뭐라냐면 이럴 바엔 나 그냥 차라리 죽어서 그냥 달이 될래. 달이 돼가지고 님을 비춰줄래 했더니 감녀가 야 죽어서 달 될 바에는 차라리 구준비가 되는 건 어때? 라는 식으로 조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는 게 바로 송민곡의 감녀와 을려의 대화체이고요. 또 다른 작품은 뭐가 있냐면 시집살이 노래가 있어요. 시집살이 노래에서는 언니와 동생이 대화를 나눕니다. 언니가 이미 시집을 먼저 갔어. 근데 동생은 이제 시집을 아직 안 갔거든요. 근데 언니가 오랜만에 자기네 집에 온 거야. 친정에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언니가 집에 오니까 동생이 언니 왔어. 언니 형 고생했어. 근데 언니 시집살이가 진짜 심하던데 진짜 심해? 했더니 언니가 야 말고 마. 시집살이 너무 힘들어. 야 너 절대 시집가지 마. 하면서 자기의 시집살이 그 고된 힘듦을 막 하소연하다가 동생이 진짜 많이 힘들구나 라는 식으로 서로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진짜 대화체고요. 나머지 그냥 청장이 있는데 실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은 그냥 독백의 대화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8페이지 47번에 단정적 어조는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하는 거고요. 비판적 어조는 비판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고, 풍자적 어조는 비웃으면서, 그러니까 이건 돌려가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막 놀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돌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어? 내가 예시를 들어준 게 그냥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생겼다라고 말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돌려 말해서 너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구나 라고 말하는 게 풍자적 어조, 돌려가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직접 놀리는 게 아니라 너 이목구비가 정말 자유분방하구나 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것을 풍자적 어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0번의 명령적 어조는 청자에게 강하게 시키는 건데, 이게 조심하시는 게 청자에게 강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청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적 어조도 청자에게 시키는 거기 때문에 명령적 어조를 쓰는 거 역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봐서 청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품에 뭐뭐 알아, 어라 같은 명령형 정도라미가 있다면 이 작품에서는 청자 역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득적 어조는 청유하는 건데 얘도 청자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청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과 청유는 그때 차이점 말씀드렸죠. 명령은 너 혼자 하는 거였고 청유는 우리 같이 하자 라는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유장한 어조라는 것은 급하지 않고 느릿한 여유를 보여주는 건데 그건 여유로운 분위기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어라는 건 뭐냐면 일상 언어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시에서 쓰여진 언어인데, 시에서 쓰여진 시어는 일상에서 쓰이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화자의 정서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에서 쓰이는 언어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를 들면 대표적으로 겨울이라는 게 있죠. 겨울이란 것은 4계절 중 12월부터 2월까지의 시기를 겨울이라는데 이거는 일상에서 쓰이는 언어죠. 근데 만약에 겨울이 문학, 시에서 쓸 경우에는 시련, 고통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련과 고통이 바로 시어의 의미이다. 그래서 겨울이란 것은 4계절 중 12월부터 2월의 시기이다 라는 식으로 의미를 얘기하면 일상에서 쓰이는 의미이지만 겨울이 만약에 시에서 쓸 경우에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준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저번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어의 의미는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 현대문학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대문학에서는 상징적 개인적 상징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비유적 의미, 그러니까 비유법에 대해서만 문제 나오지 함축적 의미도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상징적 의미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천천히 다시 한번 볼 텐데 함축적 의미란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비유적 의미란 것은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빗대어 표현한 방식인데 제가 이거 꼭 기억해 드렸죠. 비유라는 것은 빗대어서 표현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뒤에 수사법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비유란 것은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던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한 6월과 9월 모의고사에 2번이나 비유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2번이나 비유법을 사용했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작품은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6월과 9월이라는 모의고사에 그렇게 2번이나 출제했을까라는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비유라는 것은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기본 개념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제에 그냥 비유법을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정도만 나왔는데 요즘 문제에서는 비유법이라고 툭 던져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유법이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는 것도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반대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비유법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이제는 문학에서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유법에는 지규,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규가 뭐였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와 같은 연결을 사용해서 직접 비유하는 거. 은유법은 이런 연결 없이 뭐뭐는 뭐뭐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것을 혹은 감정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대유법은 일부를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것. 풍유법은 석담이나 겨워 쓴 것. 퀴즈 낼 때 비유법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라고 하면 너네 화내겠지? 그럼 지규부터 풍유까지 다 얘기되니까. 자, 그 다음에 56번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상징적 의미란 것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인데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 있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는 현대 문학보다는 고전 문학에 많이 등장합니다. 현대 문학 파트에서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좀 드뭅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이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대부분 고전 문학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적 의미는 원형적, 관습적, 개인적 상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개인적 상징 때문에 현대 문학에서는 잘 등장하지가 않아요. 네, 이 상징적 의미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써놨네요.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재생과 죽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이란 건 순환, 다시 부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음이란 건 정말 꽥 하고 죽는 건데, 여러분도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강을 건넌다 해요? 요단강 건넌다 하죠. 그것처럼 그래서 물이란 것은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잖아.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 혹은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런 게 다 죽지 말라는 거고,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공무도화가에서부터 온 겁니다. 공무도화가 뭐냐면 공이 임, 무는 없을무인데 보통 없을무가 한자로 쓰이면 하지 마라라는 부정의 의미를 쓰이고요. 그러니까 이마 하지 마라. 뭘? 도하라는 거 물을 건너라는 건데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라고 부르는 게 바로 공무도화가인데 여기서는 물은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반면에 심청전에서 물이 재생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왜? 심청전의 심청이 어디에 빠져? 인당수에 빠지죠. 인당수에 빠지고 나서 심청이 어떻게 돼? 다시 태어났죠. 용궁에서. 그래? 너네가 알고 있는 심청이는 어떤 심청이야?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눈보라고. 심청이가 죽고 끝나? 너네가 알고 있는 심청 스토리에서는? 진짜? 진짜 심청이가 죽고 끝나? 너네가 알고 있는 심청이는? 야, 심청이 안 죽어. 심청이 왜 죽여? 야, 그럼 심청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그럼 너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신봉사에 눈이 또 안 떠? 안 떠? 떠? 내가 지금 너네 눈을 뜨게 해야 돼? 눈을 떠 안 떠? 신봉사가. 혹시 심청전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 있나요? 혹시? 우리 심청이 우리 심청이는요 어렸을 때 신봉사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신봉사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엄마 이름이 뭐더라? 그 신봉사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신봉사랑 아내가 되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이고 아내가 몸도 되게 안 좋았어. 근데 신봉사가 자신의 그 심씨 가문을 이어야 된다. 왜냐면 신봉사가 또 양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심씨 가문을 이어야 된다. 자신의 가문을 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아내가 임신할 여력이 안 되는데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을 시켜서 도저히 아이를 못 낳는데 신봉사가 엄마한테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 해요. 그래서 낳고 나서 그래서 이제 원래 평소 몸이 안 좋았던 심청이 엄마가 심청이를 낳자마자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청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도 못 대고 바로 고아까지는 아니고 아버지 혼자 밑에 자랐는데 아버지가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젖동량을 다녀요. 그래서 그냥 마을 곳곳에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혹시 우리 심청이한테 젖 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막 심청이한테 젖을 줘서 심청이 그렇게 자랍니다. 그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신봉사가 눈이 안 보이는 심청이를 어떻게든 잘 키워내가지고 심청이가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심청이가 신봉사를 케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심청이도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다가 또 어떤 양반 집안에서 심청이를 유난히 잘 봤는데 그 집안에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없어서 심청이를 수양딸로 입양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심청이는 자기가 그렇게 수양딸로 가버리면 신봉사 우리 아버지 혼자 남으니까 심청이 계속 고민했던 거야. 그래도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일이 터진 게 뭐냐면 신봉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웅덩이에 빠져요. 웅덩이에 빠지는데 갑자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눈이 안 보이시나 보군요. 신봉사가 눈이 안 보인다 했더니 그 스님이 근데 이거 우리 부처님한테 시주 조금만 하시면 눈 뜰 수 있는데 했더니 그래요? 그 시주는 얼마나 해야 돼요? 공양미 300석이면 됩니다 한 거야.
근데 그 300석이 현재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 2억만 있으면 눈을 뜰 수 있어요.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스님의 다 계략이었어. 그러니까 스님이 자기가 돈 먹으려고 신봉사 눈 안 보이는 거고 일부러 다리를 걸어. 다리를 걸어가지고 신봉사가 눈에 빠지고 나서 그걸 이제 구출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슬쩍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설계였던 거지. 하나의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신봉사가 집에 왔는데, 야, 이 가난한 집안이고 심청이가 밖에 나가서 동냥하고 다니는데 집안에 1, 2억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신봉사가 심청이한테 말을 못하는데 이제 좀 넌지시 얘기한 거지. 예, 근데 그 공양미 300석 1, 2억만 있으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데, 아 근데 내가 눈을 뜨면 내가 과거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급제를 해서 너를 먹어 살릴 수 있을 거다 하니까 이제 심청이가 막 고민했던 거죠. 어쩌지 하다가 그때 똑딱 하필이면 당나라 상인들이 지나가. 근데 당나라 상인들이 뭘 그리냐면 이제 외국으로 서양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바다에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야. 산재물 용왕한테. 그래야 이제 자기네들이 서양까지 갈 때 어떤 폭풍우도 안 만나고 잘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누가 산재물을 해주겠어. 그러다가 이제 심청이가 돈이 없던 걸 알고 그 사람들 당나라 상인들이 공양미 야 300석이면 야 우리 산재물 해주면 300석 준다. 그 말에 심청이가 오케이 내가 그거 할게 해가지고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받아가지고 네 인당수 이제 몸을 던지는 겁니다. 몸을 던지는데 몸을 던지고 나서 심장이 오르르 했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어떤 용궁에서 눈을 번쩍 뜬 거야. 용궁에 눈 떠서 이게 어디지? 아 여기가 저승이가구나 했더니 그 용왕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심청이 잘 떴느냐 너 고생 많았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어머니가 등장해. 그 어머니가 용궁의 황후였던 거야. 황후가 등장해서 아이고 우리 심청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네 어미다 했더니 막 심청이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 드디어 만난군요 해서 막 울면서 사궁했다가 이제 심청이가 거기서 이제 공주? 황후까지 됩니다. 황후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잘 먹고 사는데 이제 슬슬 아버지가 생각났던 거지. 아 우리 아버지 잘 계시려나 하는데 그러고 나서 신봉사의 상황을 보니까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받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시지도 못했던 거야. 그리고 당나라 상인들이 공양미 300석을 주면서 이거 신봉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이걸 관리를 해주자 했는데 거기 있었던 신봉사의 옆집 살던 뺑덕엄이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뺑덕엄이 이제 신봉사를 농락해가지고 그 고양이 300을 다 훔쳐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봉사는 눈도 못 뜨고 그래가지고 뺑덕엄한테 다 뺏기다가 이제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야 용궁에서 맹인잔치를 열린대. 그래서 그 맹인잔치 열린다는 거 듣고 신봉사가 그래 눈도 안 보이는데 그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밥을 얻어먹으러 용궁에 했는데 그걸 심청이가 열었던 거야.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맹인잔치를 열어가지고 이제 맹인잔치 열어서 막 하다가 거의 일주일 내내 열다가 맨 마지막 날 이제 파티 잔치 맨 마지막 날에 이제 다 접자. 그때 신봉사가 딱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심청이랑 다 만나고 아이고 우리 심청이 잘 됐나 했는데 그때 신봉사가 눈을 빵 떠 계란을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살았다. 이 심청자. 그래 내가 이거 심청이 얘기할 때 그 얘기했었잖아. 너네 왜 심청이가 맹인잔치 열었을까? 그래서 내가 이거 혹시나 너네 고전 문학과 관련된 수행평가할 때 이거 쓰면 되게 재밌을 거라 했잖아. 생각해봐. 심청이가 인당수의 제문이 된 이유가 뭐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였어. 근데 그러면 심청이가 인당수 제문이 되면 자기가 죽으면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눈을 떴을 거라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이야. 근데 심청이는 그러고 나서 맹인잔치로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이게 안 맞는 거야. 모순되는 거야. 심청이는 그러면 아버지를 보고 싶었으면 호래비 잔치를 열었어야 돼. 50대 60대 혼자 사는 호래비 잔치를 열었어야 아버지가 오는 건데 심청이는 아버지가 눈을 못 떴을 거라 생각하고 맹인잔치를 열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심청이는 인당수의 제물이 됐느냐 라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심청이 도피의 마음이 컸다는 거지. 심청이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젖동량에서 자기 키우긴 했는데 10년 넘게 자기가 신봉사를 다 열심히 키워가긴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철없이 1, 2억을 달라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아, 이럴 거면 그냥 나 차라리 죽을래 했는데 그냥 자살하자니 부모의 효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욕을 할 게 뻔하니까 그러다가 어쩌지 하다가 인당수의 재물이 되면 해준다니까 그래 이거로라도 도피하자. 그래 내가 이렇게 주고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거라도 주자 라는 마음에 인당수의 재물이 됐지만 심청이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지.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시주라도 눈을 못 떴을 거야. 그래서 이제 심청전이 그런 내용. 그래서 내가 예시 든 게 그랬잖아. 그 문학 치료할 때, 그 심리 치료할 때, 그 소위 말해서 그 편부모 과정이죠. 편부모 과정에서 아버지랑 지낸 딸, 그러니까 아버지랑만 지냈던 딸들이 심청이 얘기를 되게 싫어한다. 공통적으로 다 그 심청전 이야기에 거부감을 보이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심청이가 죽었다. 아버지는 눈을 못 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 아니면 심청이가 그로 도망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청이 이야기를 자기 심리에 맞게 리메이크를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심청이 얘기를 해주면 걔네들이 다 거부를 해. 진짜 싫어해. 더 스트레스 받아. 아니 왜 심청이는 왜 죽어서까지 아버지를 챙긴 거예요? 왜 그걸 하필은 맹인잔치를 열었어요?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러면 심청이를 리메이크 해보라면 다 바뀌어. 심청이가 그래서 그 할 때 그게 등장해. 어떤 재미있는 사람이 그거였어. 심청전 심리치료 할 때 심청이가 자살하려 할 때, 인당수의 재물에 빠지게 할 때 왕자가 등장하는 거지. 왕자가 등장해서 심청이를 구출해주고 아버지 눈까지 떠주게 했다. 라는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왕자 같은. 자기의 힘으로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많이 힘드냐 하면서 막 그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소개해주면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취해. 그게 이제 문학치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고전 문학과 관련된 수행평가할 때 심청전 쓰면 되게 재밌습니다. 심청전 쓰면 또 그것도 있어. 왜 하필 심청이가 황후가 돼서 맹인잔치를 열어서 이 맹인잔치를 열어서야 왜 신봉사가 눈을 떴느냐 그런 건데 그건 뭐냐면 개인의 신용과 고난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황후라는 것 자체가 정부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복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게 재밌어요. 심청전 이야기를 몰랐다니. 다 눈빛이 처음 듣는 눈빛이었어. 아무튼 그래서 상징적 의미는 이런 것들이고요. 왜 개인적 상징이 왜 개인적 상징 때문에 현대문에서는 말이 안 되냐면 먼저 개인적 상징부터 보시면 개인적 상징은 그냥 개인 혼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혼자서 어떤 시어에 단어에 그냥 의미를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종이비행기. 여러분들 종이비행기 하면 뭐 생각나세요? 종이비행기?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전달 같은 거 아니면 DM 같은 뭐 대화, 소통 혹은 희망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저는 종이비행기가 트라우마입니다. 전 종이비행기가 날고 있으면 종이비행기를 잡아서 그걸 찢어야 돼. 종이비행기가 날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종이비행기와 관련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전히 종이비행기가 날아다니면 되게 좀 긴장하고 심장이 더 빨리 뛰어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를 죽이고 싶으면 종이비행기 잔뜩 주면서 종이비행기 던지시면 됩니다. 저한테. 한 종이비행기 100개만 날라다니면 전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종이비행기가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한테 종이비행기가 트라우마거든요. 내가 실했었는데 종이비행기는 나한테 나에게 겨울은 종이비행기다 해봐.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겨울은 되게 실현과 고통인데 겨울은 실현과 고통인데 종이비행기는 보통 희망을 얘기하지 않나? 그럼 얘네 역설법을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시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종이비행기는 실현과 고통이기 때문에 진짜 이건 맞는 말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현대 문학에서는
정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 상징 때문에 현대 문학에서는 상징의 의미는 잘 안 나옵니다. 좀 뻔한 거를 진짜 물어보지 정말 세세한 상징적 의미까지 잘 안 물어보고요. 그럼 뻔한 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관습적 상징. 관습적 상징이란 건 뭐냐면 한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교, 동양 문화권에서는 소나무란 건 지주와 절개죠. 근데 이걸 갑자기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소나무를 지주와 절개를 하면 일단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사람들이 소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왜 소나무가 지주와 절개야? 이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가 지주와 절개를 얘기하는 것은 유구의 동양 문화권에서만 통하는 관습적 상징이고요. 원형적 상징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 이 얘기를 딱 하면 오케이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가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어.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는데 너네 일요일날 아침에 점심에 약속을 잡았는데 그 외국인 친구가 너네한테 얘들아 친구들아 우리 12시에 같이 점심 먹자 했는데 너네가 12시 안 돼. 12시 나 학원 수업 있어. 외국인 친구 물으면 학원? 어떤 수업? 국어 수업 들어. 국어 누구? 사수문 쌤 수업 들어. 사수문 쌤이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네들이 사수문? 그래 사수문은 학원계의 BTS야. 월드클래스 딱 인정. 그 외국인이 사수문이 학원계의 BTS? 엄청난 월드클래스구나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원형적 상징이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태양 같은 거. 태양은 생명,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딜 가든 태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 생명과 긍정을 얘기하는 게 이거를 원형적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뻔한 원형적 상징이나 관습적 상징을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고요. 개인적 상징은 너무 지극히 독창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성적이기 때문에 개인적 상징이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은 다 아시겠죠? 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환기한다는 것은 불러일으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든 어디 가든 할 때 야 얘들아 여기 잠깐 환기 좀 할게 하는 게 뭐냐 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불러일으키는 게 환기거든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감정이입이 있고요. 대조가 있고요. 매개체가 있습니다. 감정은 화자랑 대상이 감정이 똑같고 비슷하기 때문에 나랑 감정이 비슷한 대상을 보면서 그 감정을 확 느끼는 거고요. 대조는 화자랑 대상의 감정이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반대되는 대상을 보면서 감정을 확 느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야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스타벅스를 갔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남자랑 여자가 있다가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우리 헤어져 그러면서 뺨을 때리고 착 갔어. 그러고 나서 남자가 혼자 남아서 막 슬퍼서 눈물을 흘러. 그러면 나도 헤어졌는데 쟤도 헤어졌네. 쟤랑 나랑 감정이 똑같네. 근데 나는 그 전까지 이별의 슬픔을 생각 안 했는데 옆에 나랑 감정이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 이별의 슬픔을 확 느끼는 감정이. 대조는 내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스타벅스를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엄청 커플이 알콩달콩한 거야. 이거 먹으면서 막 알콩달콩 놀고 있어. 그럼 우리는 걔를 보면서 나는 이별했는데 쟤는 저렇게 알콩달콩하네. 나도 저렇게 알콩달콩 했던 적이 있는데 하면서 나랑 감정이 반대되는 대상을 보면서 이별의 슬픔을 확 느끼는 게 대조. 매개체는 뭐였어? 내가 매개체 뭘로 기억하랬어? 짜파게티. 됐어. 뿌듯하다. 매개체 이거 짜파게티만 생각하면 돼. 왜 짜파게티 했어? 짜파게티. 그렇지. 일단 할 거 아니야. 뭐였어? 짜파게티. 그걸 보면서 헤어진다. 그렇지. 내가 일요일 아침마다 여자친구랑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어. 근데 여자친구 헤어지고 나서 내가 일요일 아침에 부엌 선반을 딱 열었는데 짜파게티가 툭 떨어져. 그 짜파게티를 보면서 내가 일요일 아침마다 여자친구랑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는데 지금은 헤어져서 내가 이 짜파게티 혼자 끓여 먹네. 그럼 난 그 전까지 이별의 슬픔을 겪지 않았는데 그 짜파게티 때문에 이별의 슬픔을 확 겪잖아. 이게 매개체.
와, 지금 방금 발음 하나도 안 들리고 빠르게 엄청 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건 이렇게까지 했는데 3년 동안 까먹진 않겠지. 객관상검을 이렇게까지 수업을 했는데 다음 주 PG 때 객관상검을 틀리면 어쩔 수 없지. 자,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란 것은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랑 움직임을 흉내내는 의태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성어 할 때 성은 음성이었죠. 그 다음에 의태어 할 때 이 태는 형태였었고요. 그래서 의성어는 소리를 글자로 나타내는 게 의성어였고요. 의태어는 형태를 글자로 나타내는 게 의태어였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는 어느 정도 기억나지 않니? 내가 이제 어떤 소리 낼 것 같아? 오리는 할 거 아니야. 오리는 하는 건 뭐야? 오리가 진짜 꽥꽥 울잖아. 꽥꽥 우니까 뭐야? 이게 진짜 오리가 꽥꽥 우니까 그 소리를 글자로 나타냈을 때 이건 의성어고, 오리는 뒤뚱뒤뚱 걷는데 뒤뚱뒤뚱 뭐야? 진짜 오리가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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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걷진 않잖아. 우리가 오리를 걷는 모습 보면서 아, 오리가 걷는 형태가 되게 뒤뚱뒤뚱 걷네 해가지고 그 형태를 글자로 나타낸 게 의태어. 이 둘을 묶어서 음성상징어. 근데 그냥 오리는 운다보다는 오리는 하면 너네 목에 진짜 오리가 눈앞에 우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생동감이 부여되고 운율, 리듬이 형성되는 효과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뭔가 처음 듣는 표정으로 근데 내가 오리는 빽빽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색채어란 건 뭐냐면 색깔을 나타내는 건데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직접 나타내는 것을 색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다긴 바다인데 푸른 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색깔을 직접 나타냈으니까 색채어를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긴 태양인데 붉은 태양 해가지고 붉은 태양 색깔을 직접 나타내기 때문에 색채어를 썼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따가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할 이미지 파트에서 색채어는 무슨 이미지죠? 그렇지, 시각적 의미. 아무도 대답 안 해주는 거 너무 지금 못 갔을 거야. 안 보냈어. 그래서 색채어란 것은 색깔을 나타내는 것만 배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이 설계였는지 모르겠지만 심청전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심청전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숙제는 62번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다음 주 퀴즈로 보고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야. 암기할 것은 그냥 내가 너네 이거 턱 던져주고 1시간 동안 1번부터 62번 외워 하고 테스트를 받지 하나하나 설명해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너네가 암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해해야 돼. 그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야, 객관적 상관물이 뭐야? 했을 때 너네가 객관적 상관물 그냥 대충이라도 그냥 너네가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 대조, 매개체 이런 거 완벽하게 말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암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일단 감정을 환기하는 거고, 감정을 환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다. 근데 대상을 보면서 나랑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감정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술술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해서 말하면 너네 이거 또 암기해서 그냥 외우잖아? 너네 이거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문에 또 까먹어 있어.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해를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62번까지 수업하고 영상까지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기한 거 제가 맨날 단톡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집 가서 필기본 보고 혹은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그냥 쭉 복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달달달 얘 보면서 객관상문 이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영상 보면서 혹은 영상 들으면서 그냥 쭉 한 번씩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는 거 좋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나처럼 수업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만약에 야 성환아 나와봐 성환아 너 60번 객관상문을 설명해줘 하면 성환이가 그냥 줄줄줄줄 너네한테 설명해주고 너네가 그걸 이해하면 성환이는 객관상문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 암기하면 안 되면 단순 암기하면 너네 이거 기말고사 끝나고 또 까먹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